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의 유동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동학개미 세계로 가다. 예, 제가 이거는 아마 한국에 제가 2013년 말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다들 중국만 들여다보시던 시대였어요. 모든 리서치 센터라든지 증권회사들이 다 중국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았었을 때고요. 제가 그때부터 그 리서치 중국 본부를 다 없애버리고 글로벌 투자를 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계속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타이틀 자체가 지금 동학개미 세계로 가다니까 또 우리나라는 뭐 사실 제조업 쪽은 이미 우리 수출의 60% 가까이가 죄송합니다. 수출 자체가 우리 GDP의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해외로 나가 있는데 투자도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들여다볼 부분은 지금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부분이 시장이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높게 올라가면 조금 있으면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테이퍼링이 일어나면 금리 올려야 되고 금리 올라가면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고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면 폭락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게다가 지금 물론 최근에 코로나가 잠깐 있었지만 2009년부터 생각하면 정말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12년 동안이나 올라왔는데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인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부분으로서 우선 그 부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거나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그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나스닥이라는 우리 나스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2014년, 15년, 16년 그때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지난 3년만 보시더라도 여기 82%나 상승을 했죠. 그래서 나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왔는데 최근 보시면 여기에 이제 퍼포먼스가 좀 떨어졌죠. 지난 한 달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죠?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가장 퍼포먼스가 대표 세계 지수 중에서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민감주들은 올라가는데 이 성장주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여기에 이런 퍼포먼스, 업종들과 지수들의 퍼포먼스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나스닥이 여기에 쭉 올라가다가 이제 처음으로 깨지거나 흔들리기 시작했던 때가 작년 9월이에요. 그죠? W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다고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고점이 이렇게 뭐 쌍봉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 분들은 그런 차트를 워낙 많이 보시니까. 근데 보시면 여기 바닥이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땡깁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또 W가 또 만들어졌어요. 근데 또 바닥이 좀 더 높아졌죠. 그래서 또 올라옵니다. 이번에 최근에 이렇게 흔들렸어요. 이 흔들림이 바로 지금 금리, 인플레이션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나스닥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전 정답이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인플레이션 정말 리스크냐? 도대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올 거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숫자가 딱 나왔어요. 지난달 인플레이션 숫자가 4.2%나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3%가 나왔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보통 중앙은행들 이 센트럴 뱅크들은 보통 타겟이 얼마냐면 2%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오게 되면은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빠르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발표된 날 미국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했고 또 다들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해드릴 말씀은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은 이런 숫자가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냐,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이 나쁜 거냐 했을 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나쁜 건 뭐냐면 디플레이션이에요. 자산 가치가 가격이 하락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니는 강사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십시오. 비관론이 되시기 때문에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아까 말씀드린 숫자가 굉장히 높으니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난달 대비해서 이게 이제 전달 대비해서예요. 만돈 만트죠. 보시면 이렇게 훅 올라와가지고 지금 0.8이나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0.8 나오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상치가 얼마였냐면 0.2였어요. 근데 0.2가 아니라 0.8이 나와버리니까 아 이거 진짜 인플레이션 정말 크게 오겠네. 자산 가치에 대한 걱정을 막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 이걸 보고 있으면 또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0.8을 나눈 겁니다, 이게 지금. 뭐가 들어왔느냐. 보면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부분이 0.5.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요소가 0.3. 그러니까 실제 예상치가 0.2였는데 0.3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있는 거는 맞고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거지 아주 많이 높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회색 부분 reopening categories라고 돼 있어요. reopening. 신규로 다시 새롭게 여는 그런 산업. 무슨 얘기냐? 여기 나와 있죠. 호텔, 모텔, 그 다음에 집에서 먹는 음식 가격이 아니고 레스토랑 같은 음식 가격들, 그 다음에 자동차 렌탈, 그리고 뭐 이벤트,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니면 뭐 콘서트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모터비에클, 인슈어런스, 그러니까 모터비에클 인슈어런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죠. 그 다음에 항공비. 자,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산업들이 지금 가동률이 얼마일까라고 생각하세요. 가동률이 정말 낮죠. 뭐 우리가 지금 여행을 가면 뭐 비행기가 뭐 듬성듬성이지 다 차서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적자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난 1년 내내 지금 이제부터 캐시플로우가 좀 들어오게 생겼네. 자, 그러면 우리 단가 올려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동률이 100%가 아닌데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used car, 이 짙은 황색 used car를 생각해 보면 이게 중고차예요, 중고차. 그럼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 앞으로 차를 사실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바꾸실 건데 지금 여기서 그 디젤 차 사실 분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굉장히 디젤 차에 대해서 한 몇 년 전, 한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핫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D 붙으면 사는 거고 가격이 싸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아무도 그건 안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10명한테 물어보면 8명은 전기차 산대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비싸냐? 지금 그게 테슬라의 전략이죠. 가격을 싸게 해서 완전히 시장을 다 잡아먹겠다. 이 전략입니다. 자, 근데 그럼 왜 이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쇼티지가 생기고 전기차 생산이 빠르게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나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으니까 나 차는 사야 되겠고 돌아다니는 거 쉽고 그러면은 싸게 사자. 그래서 중고차를 사는 거죠. 근데 중고차는 원래 보통 1년이 지나면 가격이 한 40% 50%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10% 올라간 거죠. 그게 지금 이만큼 들어온 거예요. 이만큼이나. 그거는 오래 갈까요? 절대 오래 가지 않죠.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렇다면
왜 중고차 가격이 뭐 신차 가격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라지는 거다. 요거만 남았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있기는 있지만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첫째는 비용에 증가했다는 인플레이션, 즉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 다음에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소비의 증가에 따른, 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양쪽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소비의 증가가 계속 이어져야지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비의 증가를 계속 부추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죠. 그죠? 근데 내가 내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거거든요. 디스포저블 인컴이라고 합니다. 개인 소득이 지금 다 마이너스세요. 평균으로. 플러스가 아니에요. 근데 소비를 더 한다고요? 누가? 빌려서 하겠죠. 만약 한다면. 근데 부채 비율은 지금 100%까지 올라갔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소비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신규 고용 숫자가 보시면은 26만 6천 명이 나왔는데 원래 예상치는 100만이었어요.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온 거죠. 실업률이 확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6%에서 6.1%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구조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 아들 세대, 지금 우리가 Z세대라고 얘기하나요? 뭔지 모르겠으나 직장 구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자, 실업 청구권자 수 보시면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가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20만에서 21만 정도, 그죠? 확 터졌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도 지난주에나 발표했던 거 보니까 44만 명이더라고요. 2배 수준이죠, 2배. 아직까지도.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이런 케이스를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커피숍을 가도 요즘에는 커피숍을 가서 옛날에는 앉아서 주문을 했다 그러면 보통 앞에 가서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원수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심지어 앞에 가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기계에 줘요. 그래서 원래 앞에 있는 사람이 한 3명 있었다면 이제 1명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조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자동화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임금 상승이 높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안 그래도 높은데 우리나라 실업률 숫자 3%대잖아요, 원래. 근데 청년 실업률은 그거의 3배예요, 보통. 그만큼 직장 구하기 어렵다. 지금 확 터졌는데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거의 3명 중에 1명은 일을 못 해요. 그랬다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11%라는 거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 거의 3%포인트나 더 높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또 birth rat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출산율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옛날에 이때가 우리가 골디락스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1950년대부터 1968년도 동안에 이때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노동 참여율이라고 해서 100명의 인구가 있으면 그 중에서 몇 명이 일을 하느냐예요. 노동 참여율. 60명이 안 되는 숫자가 계속 이어진 거죠. 100명 중에서 60%대밖에. 왜? 그만큼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동화되고 막 기계들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 노동 참여율이 높아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혁신이 나와서 다들 이제 인터넷 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이 시대가 여기 닷컴 버블이 나온 겁니다. 닷컴 버블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거 완전 새로운 산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애들이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벤처 쪽으로.
그러면서 갑자기 일을 확 시작했는데 가동률은 높지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수익성은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완전히 이제 망가지는 시장이 나온 거죠, 여기서.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됐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직장 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요즘에 코딩 공부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IoT가 굉장히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게 더 가속화가 돼버린 거죠. 훅 떨어져 버린 거죠, 여기까지. 또다시 이때 시대에 간 거죠.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왜 올라왔냐? 이거는 이제 하도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직장을 갖다 만든 거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될 겁니다. 62%대. 결국 이거는 또 소득의 증가가 높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의 증가가 높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그렇게 다들 막 큰일 났다, 인플레이션 왕창 들어올 건데 너 어떡할래 하는데 나 괜찮다, 나 금리 안 올린다. 왜? 인플레이션이 와줘야지 부채가 줄어들고 뭔가 살아날 국리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안 오면 지금부터 금리 올린다는 얘기를 하니 테이퍼링 얘기를 갖다 제대로 해버리면 이제 불이 좀 지펴지려고 하는 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기 때문에 완전 꺾여버리는 거예요. 즉 데모그래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럼 거품 붕괴가 진짜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미 연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확인 다 하고 나서 올린다. 그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생산성의 상승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1950년대부터 보시면은 연간 단위로 매년 2.8%나 생산성이 늘어났어요. 생산성이 저렇게 늘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노동력이 늘어나는 거 말고 요거 가지고 성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수준은 떨어지는 거죠, 저거예요.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을 4%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노동 생산성이 3%가 좋아져 버리면 임금 상승률은 1%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던 거고, 옛날에 보시면은 또 1980년, 2000년도에 닷컴 버블 일어날 때도 이렇게 생산성이 높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럼 어떠냐? 여태까지는 좀 많이 좋아졌네라고 생각했는데 생산성이 안 올라갔었어요. 이렇게 잘 안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의 생산성의 상승은 자그마치 4.1%.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모든 기업들이 직장을 갖다가 안 줘도 되는데 직장을 준 거죠. 일부러. 그래서 직장이 다 이제 사라졌는데 그래도 회사는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저렇게 좋아진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성이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압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지금 현재 제가 옛날에는 우리가 애널리스트를 갖다 20명씩 데리고 일을 했다면 저는 요즘에 제 밑에 2명만 데리고 일을 해요. 그냥 다 데이터 크런칭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만큼 자동화가 그만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기업만 들여다봤다면, 즉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70%를 갖다 커버하는데 제가 제 밑에 직원이 20명이 필요했다면 전 세계 시가총액의 겨우 1%대 중반밖에 안 되는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20명을 썼다면 제가 지금 총 국가를 27개를 들여다보거든요. 2명밖에 안 써요.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진 거죠? 지난 20몇 년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옛날에 기업의 고점 영업 마진율이 10%를 못 미쳤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얼마까지 올라갔었죠? 12.1%. 코로나 터지고 났더니 얼마까지 올라갔죠? 12.8%.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증권의 업장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증권회사들 중에서 가장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기업이 어딜까요?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은 이익 증가율이 30%가 넘어요. 근데 키움에 제가 오래 있었잖아요. 4년 넘게, 4년 가까이. 예. 임금 상승률이 2%밖에 안 돼요, 평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직장에 일을 한다면. 당연히 내가 버는 돈마다 주식을 사야죠. 그 기업에. 안 그러면 내 부가 안 창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저 기업에 일을 하는데 내 임금 상승률은 저렇게 높지가 않아. 그럼 무조건 그 회사의 오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계속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확 올라오는 타이밍은 아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좀 너무 하지 말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2013년 5월 22일 날 첫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었어요. 벤 버닝키 의장의. 근데 그때 그 얘기가 나오고 시장이 한 6% 내지 한 7% 정도 빠졌어요. 한 달 동안.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자그마치 S&P가 25% 1년 동안 오르고요. 나스닥은 자그마치 36%가 오릅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이익이 중요했던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테이퍼링 걱정을 하시는데 테이퍼링이 온다 하더라도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있으면 금리 올리고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이제 꼭지를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S&P만 놓고 보면 2009년도 바닥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올라왔는데요. 520%나 올랐어요. 5배나 늘었는데 자, 이거 이제 꼭지 아닙니까? 우리 이 머리 꼭대기에 팔려고 하지 말고 목에서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참 다행스럽게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게 다행스럽다고 얘기하냐면 절반이 아니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좋게 보는 사람이 90%면 그건 꼭지거든요. 다 똑같이 본다는 건 살 사람들 다 샀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이 안 보고 있고 절반은 안 좋게 보고 있으면 그건 살 사람은 다 안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통해서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당해봐서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2006년도에 최후의 비관론자였거든요. 장이 안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 얘기했는데 결국 저는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한 2년 더 갑니다. 그리고 대폭락장이 왔죠. 지금 아직은 그런 그 타이밍도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절반이 안 좋게 보고 절반이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건 꼭지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꼭지가 아니냐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붐버스트 사이클이라는 거를 제가 써놨죠. 여기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지금이 5차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5번째 사이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통 근데 미국을 보시면은 참 사이클이 길어요. 18년, 8년, 19년, 18년, 평균적으로 한 18년 정도 상승을 합니다. 요때 이 8년짜리는 요건데요. 이건 좀 너무 미친 듯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폭이. 요 단기간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이렇게 18년짜리들이 옵니다. 요건 로그 스케일이에요. 로그 스케일.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됐냐면 상승률이 첫 번째 왔었을 때는 135%였어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두 번째 왔었을 때는 250%였어요.
세 번째 왔을 때는 530%였어요. 네 번째 왔을 때는 1350%였어요. 지금 다섯 번째 왔는데 왜 500에서 끝나죠? 왜 끝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지금 계속 높아지는데 왜 계속 높아지죠? 근데 갭 때문에 그렇습니다. 갭. 자, 갭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의 ROE는 뭔지 아시죠?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빼기 10년 국채 금리 하면 그게 갭이에요. 저희가 돌리는 모든 로보 어드바이저 모델링이든 제가 쓰고 있는 모든 툴이든 제가 모건스탠리 다닐 때부터 만들었던 것은 다 뭐냐면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고점 PBR은 높아진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금리 대비해서 이익을 훨씬 많이 벌어들이니까 그 회사의 가치는 훨씬 높아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고점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1982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만큼 올라갈 때의 갭의 고점이 얼마였냐면 11%였다는 거죠. 그 전 사이클의 거의 2배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0% 정도는 올라갔어야 되고 300% 올라간 거는 거품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이것보다 이 갭이 더 늘었어요. 얼마나? 11%대에서 18%로 늘었다면 1.6배나 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거품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보세요. 130% 곱하기 2 하면 250이죠? 260 정도 되죠?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500% 정도 되죠? 곱하기 2 하면 1000 얼마 나와야 되죠? 이게 오버슛이었다는 거죠. 1000 곱하기 2 하면 2000%, 2000%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금이 꼭지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PBR이 고점이 5배에서 끝날지 사실 8배에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ROE가 높으면. 그래서 그걸 생각했었을 때는 아직까지 18년도 안 됐고 이제 12년 됐고 그럼 앞으로 6년은 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6년 동안에 100%도 올라갈지 200%도 올라갈지 누가 알아요. 여기다 대놓고 벌써부터 팔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진짜 이런 ROE가 나오고 있어요. 역대 이런 ROE가 없었는데 이런 ROE가 나오고 있어요. S&P 500이. 나스닥이 ROE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자, 옛날에 보시면은 ROE의 고점이 사이클마다 고점이 여기 보시면 16% 정도 됐었죠? 여기 한 17% 정도 되겠죠? 여기가 한 18%, 19% 정도 돼요. 여기 또 다시 17%죠? 지금 18.8% 이게 지금이 아니고요. 2019년 EQ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지금 20% 아까 보여줬죠. 20%가 넘어갔어요. 역대 최고란 말이죠. 근데 왜 지금 PBR이 4점 몇 배인데 여기서 꼭지냐 이거죠. 옛날에 이때도 PBR이 고점이 얼마까지 왔는데 5배 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의 이익을 보고 있으면 벌써부터 팔자 얘기하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꼭지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동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유동성이 왜 중요하죠? 다들 지금 테이퍼링, 금리 인상, 시장 하락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유동성이 도대체 얼마나 풀려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얼마나 많은 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갔는지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 없었고 이게 실물 경제로 들어갔으면 도대체 얼마나 효과를 가져왔을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제가 2006년도에 2008년도 고점을 찍을 거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고점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M2와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고점을 비교했었어요. 그러면 M2와 시가총액을 비교했었을 때 2000년도 고점이 뭐 이런 숫자였고 2008년 고점이 이런 숫자였다면 시장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30%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나스닥은 36%, S&P 500은 17%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되는데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M2라는 숫자가 변하는 숫자잖아요. 그냥 현재 이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올해 M2 증가율이 얼마일까요? 24%나 늘어요.
내년에 M2 증가율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 늘겠죠?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M2 증가율의 평균이 6%입니다. 매년.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에 저 숫자가 100% 늘면 어떻게 해요? 매년 20%씩 늘어서. 그러면 상승 여력이 여기 30%로 끝나나요? 곱하기 2 해야죠. 곱하기 2 해야죠. 100%를 더 넣어야죠. 거기다가. 그죠? 그러면 고점이 지금 어딜지 정확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유동성에 있어서. 자, 또 이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대율이라는 숫자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 은행권의 그 고점, 은행이 폭삭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했기 때문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숫자가 뭐냐면 예대율 100% 이상. 그런 은행은 망하기 딱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예금보다도 대출 더 많이 해줬어. 그러면 당연히 뭔가 자산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뱅크런이 생기죠. 사람들이 그 은행 찾아가서 돈 내놔 하고 막 예수 다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대출을 회수해서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북경에 있었어요. 북경에 가서 가자마자 한 게 뭐냐면 예대율이 도대체 얼마냐, 총 부채가 도대체 얼마냐.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망해요, 중국 문제 많아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엄청나요, 조지 소로스가 맨날 가면서 중국 망할 거라고 맨날 얘기하고, 제가 모건 스탠리 다닐 때 거기에 있는 스티븐 로치가 맨날 나보고 야, 그럼 중국 망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했어요. 이거 보고 있는데 망할 것 같냐고. 어떻게 망하냐고. 예대율이 60%인데. 돈을 엄청나게 국민들이 벌어갖고 다 은행에다 맡기는데 왜 그게 망하냐고 도대체.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IMF가 터진 게 뭐냐면요. 예대율이 120%까지 갔어요. 유럽이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 얼마였는지 140%까지 갔어요. 그냥 다 대출해주고 모자라가지고 그냥 본드를 막 찍었어요. 티어2 캐피탈이라고. 서보네이트 뎃이라고 해서. 그건 한 방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근데 이런 숫자가 있는데 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갔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2015년 돼도 안 깨진다. 2015년 갔는데 이 숫자 나오더라고요. 2020년 돼도 안 깨진다.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린 거예요, 중국이. 그런데 미국은 어떠냐? 이 숫자가 나왔으니까 깨진다고 얘기했고요. 100% 넘었고. 여기가 거의 100% 수준이에요. 98.8인가 그래요. 99.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거의 10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깨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얼마? 여기랑 똑같잖아요. 미국이 제가 여기서 5년 뒤에도 안 깨진다고 얘기했죠. 미국은 5년 뒤에도 안 깨져요. 미국이 50% 폭락장이 5년 뒤에 올 거다 얘기 못해요. 전 100% 오르고 나서는 모르겠는데. 그죠? 예대율이 60%에서 100% 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GDP가 지금 현재 미국의 GDP 사이즈가 지금 현재보다 2배로 늘었을 때라는 거예요. 대출을 해주면 GDP는 늡니다. 무조건. 그러니 시장이 여기서 100% 더 올라가야지 꼭지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섣불리 지금 시장이 꼭지란 얘기를 너무 쉽게들 하세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선대인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부동산 2013년도 14년도에 꼭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할 거고 인구 절벽이 오고 자산 가치가 폭락할 거라고 얘기할 때는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거의 90% 이상 확신이 있지 않으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지금 90% 확신이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20%의 확신도 없어요. 지금 꼭지라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거는 테이퍼링 걱정하지 말자. 그다음에 미국 증시의 고점은 아직 멀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국 증시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한국 투자, 아니면 동남아시아 투자, 동북아시아 투자.
이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대만 가권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폭등을 했죠. 근데 한국이 먼저 깨졌어요. 이렇게 10%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들 폭락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시 올라갔어요. 또 쌍바닥 만들고 또 올라갔다 내렸다 옆으로 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들 이제 요 현상이 일어나니까 대만이 최근에 확 깨졌잖아요. 아, 이게 반도체가 깨지고 뭐 파운드리가 문제가 되고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이제 시장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우리 분야를 보니까 요즘에 반도체 에너지 중에 신났어요. 지금 마이너스 20% 되니까 이제 꼭지.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빨리 부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펀디멘탈이 없는 데다 대놓고 시장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펀디멘탈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와 대만은 정말 좋아요. 아니, 근데 다들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수출 숫자가 얼마가 나오고 있죠? YOY가 50% 증가율 뭐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시장이 빠지죠 도대체? 전 그거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수출이 좋아진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체의 캐시플로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코스피의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이런 숫자가 나와요. 3,700, 베스트 케이스 4,200. 밸류에이션이 이익 증가율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았는데 또 올라가요. 53%, 또 올라가요. PER이 이렇게 낮습니다. ROE는 4%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다들 생각해 봤을 때 왜 저렇게 올라가지? 저는 이게 좀 사실 약간 음모론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의 평균 ROE가 우리나라가 4% 나올 때, 요때 전 세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해가 굉장히 좋았던 해거든요. 전 세계 평균 ROE가 12%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반도체 시장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그랬는데 왜 우리나라의 ROE는 4%밖에 안 나왔을까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지배구조 문제로서 배당을 안 해줘서 자본시장의 규모가 너무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너무 커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재벌 리스크예요. 실적을 갖다가 제대로 안 보여줬다는 거죠. 숨긴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왜? 상속해야 되니까. 왜? 바톤 터치해야 되니까. 근데 하고 나니까 실적이 막 올라가죠 지금. 그래서 당연히 이 정도까지 ROE는 오죠. 12%까지 이상은 올라가야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수출 지향적이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반도체와 전기차와 제조업의 경쟁력이 있는데 아까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이 13%나 나오는데 그죠? 그럼 당연히 ROE가 두 자릿수는 가야죠. 그러니까 이 매력도가 있다는 거죠. 그럼 대만은 어땠냐? 대만도 상승률이 이렇게 나와요. 대만을 보시면은 대만에 보시면 ROE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죠. 15%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저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 좀 낮다 하더라도. 4%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시장이 1,400부터 3,200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래 1,400, 1,500 가면 안 되는 숫자였던 거죠. 2,000이 4,000 가고 끝나야 되는 숫자였어요, 원래는. 자, 대만이 그렇다면 베트남도 보시면 상당히 매력이 있죠. ROE가 이렇게 높아요. 어떻게 이 나라가 정말 진짜 사회주의 국가인데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저게. 보시면은 PER이 15배예요. 이익 증가율 20% 나왔고 내년에 21%, 내후년에 16%. 이게 두 자릿수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나오면 무조건 샀어야 되는 거죠. 올해 연초에 제일 많이 깨졌던 지수가 베트남 지수예요. 근데 아까 보시면 펀드메탈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되돌리고 더 올라가죠. 이런 거 와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 지금 최근에 마이너스 20% 나왔잖아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영업 마진율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고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좀 20% 빠뜨려줬어. 땡큐 베리 마치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는 진짜. 이런 거예요. 압구정동이던 강남의 집을 평당 지금 1,000만 원에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식인 겁니다, 결국은. 왜? 모든 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자, 이게 재밌는 건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해 왔던 건 기업들, 제조업들의 영업 마진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드린 거잖아요. 그럼 영업 마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건 제조업이란 말이죠. 근데 계속해서 지금 원자재 쪽은 너무 공급 과잉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잘 안 나왔어요. 그게 포스코겠죠. 포철 같은 회사. ROE가 높지 않잖아요. 현대제철. ROE 2%. 돈은 벌지만 이건 뭐 돈을 못 버는 거죠, 사실. 금리 대비해서. 그러니까 왜? 가동률이 너무 낮으니까. 자, 그러면서 갑자기 최근에 막 다들 뭐라 그랬냐면 원자재 가격 사자. 원자재 가격 폭등을 했어요. 100% 올랐죠. 근데 가동률이 지금 이렇게 낮은데 왜 원자재 가격이 100% 오를까요? 보복 소비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내 전 재산을 거기에 다 몰빵을 해요? 이거 진짜 잘못된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과감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시장에서. 원자재를 사자. 원자재 슈퍼사이클 시작됐으니까. 가동률이 60%인데 무슨 그걸 갖다가 다 사요. 왜 가격이 올라갔는데 중국에서 가동률을 60%대로 떨어뜨리니까. 왜? 환경 보호한답시고 가동률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죠? 항상 얘기하지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원자재를 살 때는 그만큼 정말로 수요가 실질적인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러시아가 어떤 국가입니까? 유가 관련된 업종이 전체의 GDP 70%가 되는 국가예요. 근데 유가가 지금 작년에 100% 올랐고 올해 벌써 30%나 올랐어요. 그럼 올라가야죠. 그 어떤 이익률이 올라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게. 80%나 늘어나는 거죠, 이익이 증가가. 그러면 이것도 펀디멘탈이니까 여기에 뒷받침해서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 안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싼 것들도 많다. 근데 대신에 모든 걸 다 원자재 인플레이션 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큰일 난다. 성장주를 튼튼한 펀디멘털로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이 경기 민감주를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자. 이 전략인 겁니다. 러시아의 매력도 상당히 높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자재 관련주들도. 네. 그래서 관련된 ETF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신흥국 전체로 놓고 봤더니 이제 이런 결과값이 나와요. 대만과 한국이 지금 제일 좋아 보인다. 신흥국 중에서.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들고 가자. 제가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데 제가 이건 다 저는 달러로 투자를 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한국을 지금 좋게 보냐면 제가 원래 한국을 잘 못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포트폴리오 15%를 갖다가 미국에서 실어놨어요. 그 정도로 좋게 봅니다. 대만, 그 다음에 밑에 나온 게 베트남, 러시아, 한국 코스닥까지. 좀 더 나아가면 중국의 심천까지. 그래서 지금 신흥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상존한다. 자, 그게 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달러가 요렇게 될 때, 이때는 신흥국 투자하시면 그냥 큰일 나요. 보통 한 30% 그냥 깨집니다. 왜? 달러 강세일 때 신흥국이 좋을 수가 없어요. 돈이 다 달러로 가는데. 근데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달러 약세. 달러 약보합세. 이럴 때는 미국이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이 미국에만 남는 게 아니라 해외로 가는 거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팔아? 그렇게 걱정들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으로 놓고 보면요. 선진국은 미국의 나스닥이 정말 좋아 보여요. 이게 성장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치주가 안 좋아 보이냐? 아니에요. 3번이 다우존스잖아요.
그죠? 다우존스라는 거는 저기 산업재도 많이 들어가고, 그죠? 금융주도 많이 들어가고, 경기 민감주들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3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곳에 그냥 몰빵하는 전략은 절대 안 된다, 지금은. 성장주 7, 가치주 3, 경기 민감주 3, 성장주 7, 뭐 이런 식의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국이 이렇게 좋으면 그 밑으로 스위스, 독일, 스웨덴, 영국 이렇게 올라오죠. 유럽 쪽이 좋아 보인다. 일본은 정말 안 좋아 보인다. 일본 건드리지 마라.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충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테이퍼링 걱정하지 말자. 미국 시장 좋아 보인다 말씀드렸죠. 고점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 시장, 특히 신흥국 중에서 한국과 대만이 좋아 보인다. 더 나아가면 베트남, 러시아 정도까지 투자하자.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업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질문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업종은 이렇게 구성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산업재, 소비재.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빠르게 좀 진행해 볼게요. 자, 반도체. 정말 좋은 업종이었죠. 처음에 요렇게 오르다가 평균당 요렇게 오르다가 요렇게 오르다가 하니까 좀 조정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CAGR은 뭐냐면 연간 몇 프로씩 오르냐? 30%씩. 복리로 45%씩, 60%씩 이렇게 가속화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앞으로 여기 조정 이렇게 받았다가 지금 400 여기 와 있어요. 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왜? 실적이 중요하니까. 왜? 지금 반도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왜? 반도체는 지금 가동률이 100%, 60%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더 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어서 설비 투자를 막 늘려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늘어나요. 그만큼 수요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이닉스 49%, 70%, 47%. 왜 47%에 끝나야 되죠? 이게?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저거 한 28만 원 한번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반도체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업종. 근데 바이오 업종은 저는 한국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아까 반도체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은 뭐냐면 반도체의 수요가 매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더블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즘에 그렇게 느껴지시죠? 요즘에는 모든 제품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이제. 나중에 심지어 안경에도 반도체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특히 애플에서 만들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르게 비용 절감이 효과가 일어나면서 무어의 법칙이 만들어졌는데 반도체가 이 녹색 선은 뭐냐면 DNA 시퀀싱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놈 맵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의 DNA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옛날에 한 사람의 DNA를 갖다 분석하는 데 있어서 걸렸던 비용이 1억이었다면 이제는 100만 원이면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룸의 법칙까지도 깨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룸의 법칙은 뭐냐면 신약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점점 많이 들고 또 신약 개발하는 데 실패할 확률이 2배씩 늘어나고 몇 년이 지나면 그만큼 어려운 거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그게 깨졌어요.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이오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종목 하나 투자한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샀어요. 그러면 대박이 날 수도 있으나 실패할 확률도 높아요. 왜? 표준 편차가 423%나 돼요. 그러면 완전히 마이너스 갈 수도 있고 완전히 플러스 갈 수도 있고 이 표준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산 투자를 하면 그걸 낮출 수가 있어요. 5개 성공할 가능성. 87.44%. 표준 편차를
35%로 낮출 수 있고 실제적인 기대 수익률을 12%대로 떨어뜨리지만 계속 또박또박 ETF나 펀드를 샀으면 연간으로 12%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낮다는 거죠. 훨씬 높게. 한 개 가지고 대박 나기는 어려운데 신라젠 같은 걸 사가지고 대박 났다가 박살 나는 것처럼 표준 편차가 심한 것처럼 그렇지만 분산 투자를 하면 그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미국의 바이오 관련된 ETF가 있어요. IBB라는 게. 연간 수익률 쭉 계산해 보면 여기서부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7년 동안 매년 상승률을 계산했던 CAGR이 얼마가 나왔냐면 14.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12%가 더 높아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2009년부터 2021년까지는 CAGR이 14.8%에서 얼마로 올라갔다? 20%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게놈 시퀀싱까지 들어가면 이게 얼마로 갈까요? 연간 25%로 또 올라갈 수도 있죠. ETF를 사시면 되죠. 연간 편안하게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데 왜 안 사요? 부동산 그렇게 좋아한다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연간 20%까지는 안 나와요. 물론 어떤 지역에서 대박이 날 수도 있으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업종은 뭐죠? 신재생에너지. 왜 이 차트를 보여드리냐면 이게 석탄이에요. 석탄. 석탄을 이용해서 얼마의 킬로와트를 창출해내는 전력을 창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신재생에너지죠. 뭐죠? 솔라, 윈드. 자, 요 두 개 더 합시다. 그러면 뭐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5,200와트 정도 나오죠? 킬로와트. 죄송합니다. 테라와트. 근데 여기 뭐죠? 10배죠, 10배. 무슨 얘기냐? 석탄이 다 사라지고 이거 다 커버하면 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성장이.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죠? 지금 매출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재생 에너지 종목 중에서 캐네디안 솔라, 진코 솔라 이런 회사가 있는데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가 지금 0.2배, 0.4배예요. 근데 매출이 저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배 늘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0.02배, 0.04배 아니에요? 이런 주식을 지금 팔아요? 아니죠. 들고 가야죠. 자, 그 다음에 경기민감주 부분은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계속 높아질 거다. 언제까지? 적어도 내년 1, 4분기까지는. 그럼 우리 경기민감주를 사야 돼요. 그게 철강이든 화학이든 기계든. 계속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ETF들이 여기에 쭉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5G, 그 다음에 이건 인덱스, 여기 보면 산업재, 밑으로 내려가면 필수 소비재.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 5개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5개 중에서 3개는 성장주, 2개는 산업재와 소비재니까 가치주, 경기민감주. 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면 수익이 잘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덤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종목들. ETF 말고 난 그래도 종목 살래. 그러면 여기 보면 에즐런 테크놀로지 A라는 종목이 나왔죠. 저게 뭘까요? 게놈 시퀀싱 만드는 회사. 바이오테크 하는 회사.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엄청나게 좋게 나오죠. 그래서 물론 수익성이라는 것은 종목을 투자해서 잘 골라내시면 정말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ETF를 실어요. 그리고 남은 한 20, 30% 정도를 가지고 종목을 골라서 사요. 그러면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고 수익률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대박은 못 일어난다 하더라도 연간 2자릿수 수익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은 아직은 주식 시대입니다.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2.5% 이상은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이번 사이클에. 그렇다면
그거에 10배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은 수두룩합니다. 그 금리 대비해서. 그런 기업들을 찾으셔서 투자를 하는 것만이 내 재산을 축적시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은 해외 투자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